안녕하세요 여러분. 100.7MHz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친환경 라디오 에코살롱입니다.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도 있고요. 지난 내용이 궁금하시면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살롱 검색해 주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다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게요. 저 사실 제일 어려운 시간이 이 시간인데요. 특히 특이한 시간이 없이 그냥 무탈하게 잘 보냈습니다. 저는 큰 사건이 2개 있었어요. 그렇죠. 얘기해 주세요. 네, 하나는 취업을 했고요. 네, 축하드려요. 모 환경단체에 취업을 했고, 치뽀. 네, 하게 됐고, 이 어려운 시험난 시기에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애인이 있는데 애인과 천일이 됐어요. 오. 딱 지금이에요. 그게. 오늘? 네, 오늘 원래 정확히 날짜는 오늘이 아닌데 오늘로 하기로 했어요. 그냥 합의한 게 중요하죠. 네, 휴가를 맞출 수 있는 날로 정해가지고 하기로 해서 제가 이제 어제 퇴근길에 꽃다발을 들고서 놀래켜주려고 회사 앞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준비를 했어요. 꽃도 미리 준비하고 이제 남자친구한테는 이게 아무것도 모르게 다 이렇게 순진무구한 상태로 있도록 제가 아주 밑밥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냥 단순히 장을 보기 위해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서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회사 근처에 잠복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길치여가지고 길을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얘한테 연락을 해서 얘 위치를 파악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약속이 있어서 홍대에 나왔는데 너 어디 있냐고 지금.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미 거기서부터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나를 찾아와라. 네, 그래가지고 만나기로 한 위치와 좀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여기는 놀래키겠다. 그랬는데 저랑 정면으로 저를 바라보는 걸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챙겼다는 게 어디예요? 네,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길을 못 찾으면 이벤트도 못한다. 천일? 좋겠다. 천일, 저한테는 약간 천일도 되게 푸릇푸릇한 느낌이라. 지금 다 새싹을 보시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천일이면 좋을 때야. 좋을 때다. 저는 집 앞에 그 새 모이를 둔다 그랬잖아요. 네. 한동안 까치가 오더니 요즘에는 이름 모를 새예요. 어치인가? 한번 이제 조류 도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걔네들이 이제 저를 안 무서워하고 제가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재택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창가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안 오거든요. 근데 이제는 탁 와서 한참 저랑 이제 눈을 맞추더니 알아서 이제 밥을 먹고 가는데 걔네들이 한 3-4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와요. 어떤 애는 똑같은 종인데 되게 통통하고 어떤 애는 되게 말라서 머리끝이 뾰족뾰족하고 그런 좀 다른 모양새의 새들이 맨날 오는데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름도 혹시 지으셨나요? 그 이름 지어봐야겠다. 이름 붙이는 순간 너무 더 특별해질 것 같아서 특별한 게 많다는 건 좋은 거죠. 진짜 소소한 일상이다. 그러니까. 드릴쌤 혹시 오늘 알려주실 소식이 있다고. 올리브쌤이 몸살 기운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송 때는 이제 같이 참여를 못 하시고 다다음 주 방송부터 저희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정적인 고 발랄한 올리브쌤의 목소리를 2주간 듣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아프지 마요. 올리브쌤 듣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은 늦었지만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환경 뉴스를 공유하는 시간 에코 슬로우 뉴스입니다. 이거는 조금 가슴 아픈 뉴스긴 한데 좀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이기도 해요. 해양수산부의 수족관 돌고래 체험 금지 결정. 요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의 어떤 가슴 아픈 현실부터 시작해서 어떤 법률이 지금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가 문제냐? 지난 5년간
국내 수족관에서 사망한 고래류가 모두 19마리라고 해요. 5년간. 근데 아이고. 이제 특히 여러 수족관 중에서 악명이 높은 수족관이 하나 있죠. 거제 땡월드인데요. 2014년 개장 이후 되게 최근에 개장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은 폐사가 발생한 곳으로 진짜? 현재까지 총 10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는데 특히 이 사진을 보면 되게 화가 많이 나요. 영상도 유튜브에 있거든요. 근데 조련사가 이 벨루가 돌고래 등에 올라타고 춤을 추거나 관광객이 벨루가의 몸에 올라타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논란이 되었다고 해요. 이 벨루가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해양동물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처럼 감염병에도 걸릴 수 있다고 해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해서. 너무 좀 야만적이지 네, 않나요? 너무 약간 생명을 이렇게 장난감처럼 취급하는 그런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 춤을 춘다고? 그럼 돌고래에게 수족관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야생 돌고래의 경우에 하루 100km를 헤엄치고 고도의 사회생활을 하는 굉장히 지능이 높은 동물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번 거제 땡월드에 사망한 벨루가 돌고래의 경우에는 주로 새끼 때 포획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이 용이하고 길들이기가 쉽다는 이유인데요. 이 열악한 운송 과정에서 이미 절반 이상이 폐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돌고래의 경우에는 진동으로 소리를 내서 이제 소통하는데 이 진동이 좁은 수조벽에 반사되면 이명을 앓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친사회적이긴 하지만 친척들끼리 모여서 생활을 하는 종이기 때문에 이제 낯선 돌고래들끼리 넣어놓으면 교류를 안 한다고 해요. 오히려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갇힌 돌고래의 평균 수명이 4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4년이요? 네. 세상에. 이번에 거제 땡월드에서 10번째 사망한 돌고래의 경우 11년을 살았고요. 평균적으로 한 4년 정도. 근데 자연에서는 한 몇 년 정도 사나요? 한 30에서 길면 70년. 되게 장수하는 사람이랑 거의 비슷한. 네, 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벨루가의 경우에도 좀 길게 사는 종이라고 합니다. 원래. 사람으로 치면은 그 사춘기가 오기 전에 그냥 죽은 거죠. 사망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현재 제1차 수족관 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고요. 이거의 큰 요점은 3가지 정도라고 해요. 첫 번째는 돌고래에 올라타거나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이런 체험형 행위는 금지하고, 두 번째는 수족관에서 고래류 동물을 수입해서 전시하거나 사육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원래는 아무나 신고를 하면 수족관을 개설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런 단순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겠다. 이게 방침인데 이제 이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겠지만 문제는 여기서 수입을 금지한 거지 번식을 금지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족관 내에 있는 고래들끼리 번식하는 거는 그러면은 불법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조사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약간 그랬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사는 물에서 사는 동물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체온이 매우 낮잖아요. 수온이 낮으니까. 근데 우리 중에서 사람 이제 0.5도씨라도 체온이 높은 사람이 날 만지면 뜨끈하잖아요. 근데 평균 체온이 훨씬 우리보다 낮은 돌고래를 사람의 체온으로 만지면은 되게 견디기 어려울 만큼 이제 약간 뜨거운, 우리로 치면 약간 뜨거운 냄비를 만지는 것과 같은 약간 화상을 입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처음 듣고 이렇게 생각해보지도 못한 거였는데 근데 그럴싸하죠.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고래뿐만 아니라 이제 체험형 동물원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짜. 왜 동물을 체험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일단 그 접근이 너무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저는 좀 놀랬던 게 수족관은 물론이고 동물원이 되게 사설 동물원도 그렇고 되게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허가제로 바뀌는 거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동물권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그 환경단체들과 활동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걸 위해서 되게 수년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 같고 또 거기에 시민들도 많이 호응을 했기 때문에 반응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 동물권이 더 지켜질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시대가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떠오르는 단체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동물 해방 물결 그리고 핫핑크 돌핀스 네, 맞아요. 이 두 곳이 되게 유명한데 만약 이제 동물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두 단체 한번 검색해서 활동 내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슴 아픈 뉴스 하지만 또 감사합니다. 한 발짝 내디디려는 어떤 시도들 이런 거를 좀 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에코 슬로우 뉴스 코너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함드릴입니다. 저희 이번에 돌아가면서 호스트별 새로운 개인 코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를 대표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덕질이 아닐까. 좋아하는 걸 파는 기질. 그래서 함드릴의 덕질 라이프. 오, 첫 시간이네요. 네, 맞아요. 그녀는 요새 무엇을 하느라 밤을 새고 있는가. 무엇을 파고 있는가. 밤새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약간 게임, 웹툰, 웹소설, 뭐 SF나 판타지 소설, B급 영화, 2차 창작물 이런 것 좀 약간 서브컬처. 2차 창작물이라는 단어가 생소한데 그게 좀 뭘까요? 예를 들어서 팬픽 같은 거. 해리포터가 있으면 해리포터에서 이제 충족이 안 되면 이제 2차 창작물을 만들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진짜 팬덤에서 아주 거대한 팬덤이어가지고 그 세계관은 유지하면서 내가 이제 작가가 돼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네, 맞아요. 이런 것 사이에서 이제 에코한 이야기를 찾아보면 어떨까. 네, 하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끔 뜬구름 잡는 얘기도 좀 의식의 흐름처럼.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덕질을 위해 현생을 양보하자. 약간 그런 이야기.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SF 앤드 페미니즘입니다. 이 SF와 페미니즘 양쪽을 같이 다루는 SF 여성 작가 중에서 생태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이 꽤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다뤄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작가를 한 명 소개해 주려고 해요. 그 작가의 이름이 바로 반다나 싱입니다. 반다나 시바는 들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물어본 게 반다나 시바? 반다나 쓰시나? 그러면 여기서 문제. 이분의 국적은 인디아. 네, 바로 인도입니다. 여성 중에서 인도 여성 중에서 많나 봐요. 이런 반다나라는 이름이. 근데 이 분이 SF 작가이면서 사실 이런 환경운동을 하신 분이기도 해요. 거기서는 이제 환경 파괴가 지금 인도에서는 특히 농촌 지역에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성인에서 이런 관련한 어떤 페미니즘 운동, 이런 생태 운동, 반식민 운동 이런 게 좀 활발한 모양인데 이 반다나 싱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환경운동 그룹을 결성해서 활동한 바가 있고 칩코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연령대가 좀 있으신가 보네요. 네, 연령대가 조금 있으시고 이 칩코 운동은 뭐냐면은 이 테니스 라켓 제조 회사였던 사이땡 회사가 이 히말라야 산간에 호두나무랑 물풀의 나무를 벌채해서 원목을 생산하려고 하자 100여여 명의 마을 여성들이 나무에 몸을 묶으면서 저항했던 운동이에요. 이 칩코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이고 이 반다나 싱이 이 운동에도 참여하셨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어떤 빈부격차 문제 이런 걸 굉장히 비판한 SF 작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이후에 공부를 계속하셨는데 이론 입자 물리 연구를 계속하셨어요. 이론 입자 물리. 근데 반다나 시바 그 선생님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분도 칩코 운동 하셔가지고 환경 운동에 접하셨고 그 양자 물리학인가 물리학자이셨잖아요. 네. 되게 신기하다. 네. 혹시 표기법이 다른 사람인가? 같은 사람인가? 그런 필명으로 활동하시는 이런 이중자를 가지고. 제가 얼굴을 확인해봤는데 다른 분이 맞습니다. 재밌다. 근데 아무래도 자연과학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 아닐까요? 저도 과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맨날 유튜브 보면 일본 과학 이런 거 보고 우주와 자연과학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뭐 약간 꼭 이제 생태에 관심을 가진다고 꼭 시나 문학을 좋아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성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키우시다가 뭐 가족들을 동료로 이제 SF를 쓰기 시작해서 2002년에 단편 다락방을 처음 잡지에 실으면서 본격적으로 SF 작가의 길에 오르신 그런 분입니다. 이 작가의 첫 소설집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작가의 첫 소설집이 자신을 행성이라고 생각한 여자라는 단편집입니다. 말 그대로 여자가 등장하는데 자기가 행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흥미롭네요. 네. 와. 네, 그 남편이 되게 당황을 해요. 아내가 자기를 행성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읽어보고 싶다. 네, 근데 이런 자신의 행성이라고 굳게 믿는 이 여성이 이 어떤 가족 내에서의 어떤 억압 그리고 이 사회에서의 억압 약간 이런 것과 이런 자신의 행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 요 사이를 좀 약간 잘 버무려서 이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SF 페미니즘 단편선이에요. 너무 읽어보고 싶다. 네. 네.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여기 이 단편집이 되게 다양하게 이야기가 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생태와 관련한 단편은 뭐가 있냐면 은하수에 대한 3가지 이야기 성간 여행 시대의 신화들이라고 해서 이런 생태주의와 다양한 어떤 민간 신화들 SF를 좀 접목해서 쓴 단편선이에요. 세계가 되게 넓다. 되게 넓죠.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읽어드리면 들어보세요. 티피세가 말했다. 쿤보자 태양계 제아나 행성에 사는 사라스족의 신화. 이게 이게 아래에 있는 소제목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오래전 사라스 평원의 비옥한 유역에 인간이 막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 티피세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어떤 티피세와 관련된 신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생태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되게 흥미로운 단편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다락방이라는 단편을 통해서 한 소녀의 어떤 성장기 이야기한 단편선도 있는데 이것도 인트로가 되게 좋아요. 잠깐 짧게 읽어드리면 나이든 여자들 그러니까 할머니들과 흰 사리를 입은 미망인들은 모든 존재에 깃든 갈망을 우기가 깨운다고 말한다. 감춰진 것과 땅속에서 잠자는 씨앗을 향해 그리고 마른 나뭇가지와 젊은이의 가슴 속 열망을 향해 비가 소리친다는 것이다. 약간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단편선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읽으셨어요? 이거 전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는데 뭐 리디북스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을 거고 종이책으로도 충분히 구입 가능합니다. 밀리 있어요. 밀땡. 네, 밀리에서 한번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반다나싱 소개로 한번 이제 덕질 라이프를 코너를 끝내볼까 합니다. 혹시 또 최근에 덕질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관심 가진 뭐 작가나 아니면 좀 계속 파는 거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광고? 특이한 광고. 그러니까 계속 어떤 창의력이랑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하는 직업 특성상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광고를 통해서 사실 광고가 사람의 마음을 되게 짧은 시간에 확 휘어잡잖아요. 어떤 그런 짧은 아트잖아요. 아트. 영화제가 있듯이 광고 영화제라고 하나?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사실 예술적인 분야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항상 새롭고 이런 상 받은 광고들을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 물건을 사라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좋은 광고들도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홀릴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자극을 받는 편이에요. 오늘 완전 새롭다. 그러니까 재밌겠다. 쌤은 약간 특히 캠페인을 해야 되니까 확실히 좀 그런 거를 연구해야 되겠다. 맞아요. 쌤 이제 남의 말이 아닙니다. 같이 두 분 광고 열심히 발전가님. 제가 사이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쪽으로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맞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공익 광고도 많고 좋은 거 많아요. 전 세계에 좋은 광고들. 너무 유용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 최근에는 덕질까지는 아닌데 유태우라는 배우를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10몇 년을 이미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저는 사실 본 게 없어요. 드라마도 영화도 본 게 없는데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는데
물론 이제 그분의 외모라든지 아, 목소리라든지 잘생겼죠. 다 아세요 혹시 유태우 배우? 아, 저는 잘 모르실 것 모릅니다. 같- 네.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너무 매력이 있는데 그분이 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 같은 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는 되게 성숙하고 철학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인데 그 배경에는 이제 독일에서 교포로 자랐고 자기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무명 시절을 오래 겪으면서 성숙했구나. 그런 것들의 매력에 조금 빠져 있었어요. 맞아요.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근데 또 그런 게 전 항상 궁금한 것 같아요. 같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도 다르게 반응하거나 표현되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계속 궁금하고 그걸 넘어서 네, 되게 아름다운 배우입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아, 너무 즐거운 덕질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저희와 함께 에코 덕질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즐겁고 내가 파는 게 좋아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 어떤 즐거운 덕질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덕질 생활로 들어가서 오늘의 메인 콘텐츠를 소개하려고 해요. 에코살롱에서는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스포일러를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의 이번 주 영화는 이 벌새라는 영화입니다. 오, 네. 핫했죠. 핫했죠. 독립영화, 핫한 독립영화로 많이 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줄거리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배경은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1994년이고요. 주인공 이름은 중학생 은희입니다. 방앗간을 하는 부모님, 언니, 오빠랑 함께 살고 있는데요. 오빠는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하면서 툭하면 은희를 때리고 부모님은 오빠에게만 관심을 주고 언니는 남자친구와의 연애에만 관심이 있어서 집안의 막내인 은희는 좀 외로워요. 그래서 은희가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곳은 그나마 유일한 친구인 지숙과 남자친구인 지원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던 중 은희가 다니던 한문학원에 김영지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면서 새로운 관계가 열리게 됩니다. 대충 이런 이야기고요. 다들 이 영화 보면서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영화를 최근에 본 게 아니라 조금 돼가지고 선명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 약간 감정선을 따라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저만 이런 건가? 왜요? 어떤 면에서? 저도 그 쌤이 질문지에 그렇게 쓰셔가지고 공감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지점이 궁금했어요. 왜 공감이 안 됐을까? 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 중간에 김영지 선생님이 위로를 해준다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약간 이입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약간 성격이 조금 더 건조한가? 약간 왜냐면은 저런 맥락에서 노래를 부를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뮤지컬 같긴 했죠. 네, 그러니까 감정이 드라마틱하다 해야 되나? 굉장히.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조금 주고받는 좀 더 담백한 선에서의 하지만 좀 찡한 감동의 느낌보다는 조금 감정이 딥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라는 사람의 성격 자체가 조금 더 담백한 게 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사람들이랑도 그래서 조금 감정이 저한테 쫓아가기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들의 감정은 저 멀리로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이 김영지 선생님 느끼면서 쌓아올렸던 서사와 감정은 조금 덜 간 거야. 근데 둘의 감정은 이미 엄청 깊어져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네, 근데 이거는 좀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에 따라서 뭐 처음 만남부터 이 사람한테 필을 받으면 딥하게 감정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좀 감정선이 좀 힘들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이번에 드릴쌤이 이 콘텐츠에 선정하면서 저 처음 봤거든요. 그 되게 길어서 저는 한 3일에 나눠서 끊어서 봤어요. 그래서 그 잔잔했던 영화인데 다 끝까지 보고 나서야 왜 이 영화 제목이 벌새인가. 벌새라는 이 영화의 제목이 정말 많은 이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드릴쌤 말대로 감정적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우리가 무슨 영화 할 때 이런 얘기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10대 때는 별거 아닌데도 소셜 딜레마였나? 10대 때는 별거 아닌데 사실 그때 엄청 크게 와닿고 힘들어하고 감정이 이제 춤을 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벌새를 보다 보니까 별일이 아니긴 아니었다. 내가 10대 때 경험했던 거. 그리고 사실 은희가 지금 이 영화에서 겪는 것도 아주 큰 일들인 거잖아요. 네. 예, 부모님이나 형제,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못해서 그런 거지 사실 되게 큰 일이고 돌이켜보면 저 스스로도 10대 때 사실 정말 내가 10대 때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견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10대 젊어서 좋았지라고 지금 되게 막연히 미화했었던 것들이 이렇게 막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찬 날개짓 벌새가 1분에 몇 번 흔들죠? 아무튼 힘찬 날개짓 보이지 않을 만큼 힘찬 날개짓을 하면서 나도 은희처럼 잘 버텼구나라는 나의 10대를 되돌아보기도 했고 맞아요. 그랬죠. 저는 일단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런 장면이 되게 좀 아름다웠던 거. 그런 일상에 거기 뭐 특별하게 멋있는 풍경이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잔잔한 뭐 나무가 흔들린다라든지 햇빛이 비치는 이런 거라든지 그 방에 이렇게 햇빛 비치고 이런 장면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잘 반영 그런 거를 되게 즐기면서 봤고 그 거기 나오는 그 김영지 쌤이 이제 드릴 쌤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 드라마틱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선생님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약간 그 부분이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 모든 이런 어떤 현실보다는 조금 더 그 이상의 것들을 넣어주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그랬나 봐요. 약간 불사조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쌤을 극 중에서 표현해 줬다라는 것 자체가 그 감독의 상상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선생님이 있었으면은 나는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는 또 이제 그 영화보다는 조금 시대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좀 이해할 수 있는 더 감수성의 연령대다 보니까 삐삐치고 조금 더 그 시대적인 것들이 이해됐을 수 있었고 그 폭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선 이제 오빠가 은희를 때리는 폭력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저는 학창 시절에 남자 선생님들이 여학생들을 정말 그렇게 구타하고 때리는 걸 제가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저도 고등학교 때도. 그래요? 다행히 저희 학교는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선생님은 숨어서 이렇게 항상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음악실에서 그거를 열린 문을 통해서 봤어요. 아이고. 근데 그래서 그 은희가 그 오빠한테 맞았을 때 갑자기 그 장면이 확 저한테 기억이 소환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었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가족의 관계라든지 또 그 퀴어 영화라고도 어떻게 보면 또 볼 수 있을 정도로 묘한 지점도 섞여 있고 좀 약간 퀴어 영화니까 좀 웃겼어요. 그 연애하는 거. 엑스 언니 그런 것도 좀 웃겼고 연애가 맞나?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엄청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식장 맞아. 선망의 대상이 되게 애정이랑 크게 결이 다를 게 뭐겠어요. 그렇죠. 그런 다양한 것들을 좀 다루고 그래서 좋았고 저는 그 감독을 이제 한번 좋아하면 약간 덕질 그런 기질을 발휘해서 감독에 대해서 막 또 찾아보면은 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제에 대해서 10년, 20년 고민한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생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자전적인 그런 굉장히 자전적인 게 많이 들어갔고 그 떡집, 뭐 방앗간집 딸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 나왔던 뭐 치과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반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들이 되게 좋았어요. 이 작가가 여기서 하는 질문들, 그 뭐 여성 문제라든지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룬 성수대교도 그렇고 그런 게 좋았고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서 그 감독을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 또 그 임보라 감독의 덕질을 살짝 한 적이 있었죠. 갑자기 그 봉준호 감독인가? 그 감독이 했던 얘기가 떠오르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예술적인 거라고 그 말을 하는 게 있거든요. 비슷한 얘기를 이 감독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창작자들이었나 누구한테 하는 얘기를 자신의 삶을 잘 관찰을 하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상적인 거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봤는데 좀 같은 맥락인 것 같고 네. 되게 매력적인 감독입니다. 네, 저희 일단 한번 전반적인 감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슬기로운 덕질 생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영화 벌새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제가 좀 감명 깊었던 부분은 이제 여성들의 어떤 유대가 되게 많이 인상이 깊었어요. 뭐 엄마와 은희, 은희와 언니, 은희와 지숙 등등 여러 가지 관계가 등장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관계성이 가장 좀 마음에 남았는지 약간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엄마와 은희의 관계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은 그거였어요. 이제 엄마가 혼자서 이게 나무를 보고 있는 바람이 부는 나무를 보고 불러도 못 듣고 네, 은희가 몇 번이나 큰 소리로 불렀는데도 어머니가 마치 뭐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네 계속 그 엄마가 보는데 은희가 계속 소리질러 부르다 어느 순간 엄마를 그냥 쳐다보거든요. 좀 그 장면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은 엄마한테도 자기만의 어떤 방?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를 어렴풋이 그때 은희가 느낀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에 상실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 외삼촌 죽었을 때 어땠냐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영지쌤을 상실하고 나서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뭔가 저는 그 순간에 아주 담백하게 대화가 진행이 됐지만 뭔가 엄마와의 어떤 연결됨? 공감됨? 약간 그 부분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은희의 관계가 되게 담백하게 표현되는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오늘의 함드릴의 키워드는 담백이네. 담백한 드릴. 담백 드릴. 담드릴. 저는 그 엄마의 캐릭터에 깊이 빨려 들어가지 못했어요. 은희한테 항상 그러니까 등을 보여주시는 뭐 요리를 하고 있거나 등 돌려 누워 있거나 이렇게 막 애살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애정을 쏟으면서 보살펴주지 않았고 항상 좀 지쳐 계셨잖아요. 그 방앗간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돈을 세는 장면도 이렇게 나오고 어렵지 않게 경제를 꾸려 나가는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왜 지쳐 있을까? 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왜 이렇게 핏덩이 같은 아이 셋을 낳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딱히 사랑을 쏟는 모습을 저는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라는 캐릭터가 왜 저렇게 힘들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다가 깊이 빠지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은희와 엄마의 관계가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 제가 오히려? 바라는 이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왜 좋았냐면 되게 서툰데 먹먹해지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감동했던 포인트는 엄마가 막 은희한테 너 나중에 여대생 돼야지 책도 이렇게 끼고 다니고 이런 얘기 막 하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공부받지 못한 한. 그게 자기도 그게 하고 싶었던 거지. 엄마가 하고 싶었던 거야. 딸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엄마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새벽부터 일해서 떡 장사해서 애들한테 조금 잘 살게 해주고 대학 보내주고 근데 그걸 어떤 감정적으로 표현은 좀 서툴고 막 그런 느낌? 그리고 애가 그 중간에 뭔가 문방구에서 물건 훔칠 때도 떡 같은 거 싸주면서 너 그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 투박한 그 표현이 뭔가 제가 실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관계랑 좀 비슷하다 해야 되나? 완벽한 엄마보다 그런 엄마를 저는 많이 겪었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오는 그런 짠함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쌤들은 좀 어떤 관계성이 좀 좋으셨어요? 저는 영지쌤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라는 대상이 내가 만날 수 있는 성인이라는 대상의 또 다른 한정적인 그룹이잖아요. 부모님 말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성인, 친척 말고. 그래서
되게 꼬장꼬장한 학교 선생님들도 있지만 학원 같은 데 가면 또 젊은 여자 쌤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딱 그 영지쌤 나이대예요. 대학생 방학 때 와서 이제 과학 같은 거 가르쳐주고 하는 선생님들 되게 막 예쁘게 꾸미시고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하는 그런 내가 알고 있는 엄마와 또 다른 어떤 성인 여자 약간 나도 저렇게 크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성인 여자의 모습들을 종종 봤었던 것 같거든요. 동경의 대상. 네, 동경의 대상. 근데 단순히 외모적인 게 아니라 이제 은희 같은 경우에는 영지쌤과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왼손잡이기도 하고 공통점을 좀 많이 발견을 하면서 동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영지쌤도 은희를 보면서 본인의 어렸을 때 모습을 조금 떠올렸었던 장면도 있었고 사실 이렇게 그렇게 좀 연결이 되는 관계였잖아요. 그런 대상을 사춘기 때 한 명 정도 만날 수 있는 건 되게 좀 부러운 일인 것 같아서 핵심 메인 서사에 이 영화를 관통하는 관계인 것 같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사람이 특히 어릴 때 아무리 어떻게 힘들어도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영지쌤도 거기서 그 은희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들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었다면 참 많은 청소년들이 되게 힘이 되지 않았을까. 갑자기 지금 눈에 아련한 과거를 이유 없는 반항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학생들이 지금은 뭐 20명 미만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30-40명 뭐 이렇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네네. 한 선생님이 그렇게 애정을 줄 수 있는 그 구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콩나물 시루였죠. 학원 맞아요. 선생님도 또 마찬가지로 학원 선생님은 복지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많은 학생을 빨리 가르치고 시수를 채워야 돈을 자기 생계와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또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거랑 구조적인 환경은 먹고 살기도 힘든 때이니까. 맞아. 저 고등학교 때는 진짜 큰 강의실에 막 100명씩 앉아서 막 선생님 마이크 차고 가르쳐주고 이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고등학교 때? 네. 입시 학원? 학원. 네, 학원에 학원. 와 진짜 그 선생님들한테는 도대체 학생이 뭐였을까? 갑자기 생각이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또 대조되는 게 생각나네요. 그 2명 가력 그 한문을 가리켰던 영지쌤의 그 학원과 영지쌤이랑. 맞아요. 우리가 좀 다양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잠깐만 좀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는 서로 다른 존재의 어떤 연결됨 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문제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어떤 관계에 대한 시선, 그 관계에서 느껴졌던 이런 상실이라던가 아픔 그리고 기쁨을 통해서 그 존재들이 더 연결돼 있음 이런 걸 보여주는 시선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 것 같은지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떤 개인이신 것 같은지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제가 또 요즘 되게 생각하는 주제였는데 또 관계.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친구들을 만났는데, 예,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하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시대에 생각이 좀 많은데요. 이제 새로운 것들을 어떤 걸 할 때 그 친구들도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은 시도를 했대요. 근데 결과적으로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남는 거는 결국 관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관계가 충분히 좀 형성된 어떤 믿음이랄지 우정이랄지 그래서 그런 형성된 관계에서 무슨 일을 도모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런 일을 시작할 때 일단은 처음에 좀 같이 놀아봐야 된다. 그래서 일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놀았는데 놀면서 뭐가 재밌는 게 생겼네? 이제 그럴 때 좀 뭔가 오래 가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게 마음에 좀 남고 저한테도 지금 계속 오래 가는 관계?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일로 만난 관계보다는 뭔가 그 일과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마음을 나눴던 관계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다른 쌤들은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 MBTI 검사하면 되게 관계 지향적으로 나오긴 하지. 관계.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저는 글쎄요. 매우 관계 지향적인데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으면 또 되게 뭐라고 해야지? 약간 동떨어짐을 느끼고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랑 계속 관계를 맺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조금 자책할 때도 좀 있어요. 근데 되게 솔직하고 인간의 그냥 본성인 본성이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가요? 네. 또 10대, 20대 때는 얕고 넓은 관계를 좀 지향을 했었던 편이었다면 되게 오지랖을 뭐라 한다 그러죠? 오지랖을 펼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되게 좁고 깊은 관계를 더 지향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 좁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맺다가 혼자서 막 삐그덕거릴 때도 있고 관계는 여전히 저한테 매우 어려운 숙제 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제는 조금 약간 물 흐르듯이 내버려 두는 편인데 오히려 제 마음이 편하니까 더 관계 유지가 쉬워지는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계속 풀어야 하는 숙제 같아요. 관계라는 게. 무슨 서베이 같은 데 보면은 항상 뭐 직장인들의 뭐 퇴직 1순위 아니면은 뭐 고민 1순위 이게 보면은 한 굉장히 높은 맞아. 그 퍼센트가 바로 그 관계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참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먼저 드릴쌤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잘 꾸려 나가시길. 네, 서로 한계를 수용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마무리를 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코너예요. 한 줄 뭔가 비장한 느낌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영지쌤이 물론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상상 속의 이상향의 선생님일 수도 있지만 그 영지쌤처럼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지켜봐주고 그 목소리를 들어봐주고 좀 기다려주는 그런 태도를 좀 배우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저 김남아의 한 줄 평은 한 줄은 아니지만 영화 처음에 보면은 은희가 1000 이후에 살면서 900 이후에서 막 문을 두드리다가 맞아. 근데 그게 왜 뭘 의미하는 장면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러다가 이제 영화 마지막에는 1000 이후로 잘 찾아가서 자기가 그냥 열쇠로 뚝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약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건가 싶기도 한데 사실 어떻게 끝내야 되지? 우리는 아직도 모두 그냥 벌새처럼 사실 이 사춘기에 열심히 날개짓 하는데 보이지 않을 만큼 날개짓 하는 그 10대가 벌새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제가 벌새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벌새와 같은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관계에 대해서 뭐 다들 어려워하시지만 제가 요새 되게 느끼는 거는 관계는 일단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엄청 막 이 사람한테 잘한다고 반드시 이게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좀 무심하게 내버려뒀는데 나중에 갑자기 좀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관계라는 거는 이 비를 안 내리게 해달라고 비가 안 내리는 것도 아니고 햇빛이 쨍하다고 바란다고 햇빛이 쨍해지지 않는 것처럼 맞아.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그냥 나를 자연스럽게 오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니에요. 인상 깊어. 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에코살롱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함드릴 발동 김라마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 날숨에 에코하시길 바랄게요. 안녕.